네, 골드리츠 금융센터의 이현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배워볼 상품은 바로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식은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주식 가치가 매일마다 변동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동폭하고 관련이 있는데 투기 심리를 조장을 한다. 주식을 투자했다가 안 된 사람은 쫄딱 나가고 잘 된 사람은 잘 된다. 즉 사행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부익부 빈익빈, 정보를 가진 사람하고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에 차이가 발생하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그 실력대로 먹는 구조다 라고 보시는 분, 즉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때문에 미리 사서 더 좋은 타이밍 때 더 빨리 팔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찾자면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1600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됐을 때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주식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시장도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래서 금융산업과 자본주의 발전과 거의 함께 해온 게 바로 이제 주식이라는 거고요. 주식은 다른 채권이나 은행 금리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 투자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유한책임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 회사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유한책임입니다. 즉 내가 100분의 1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 경영에서 100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손해를 보는 정도도 내가 투자한 만큼만 손해를 보지 그 이상의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죠? 바로 주주가 되겠죠. 자,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과 이익에 내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하게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재무 분석,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술적 분석, 정보 수집 능력. 저는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 먼저 재무 분석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지금 용어로 하면 재무 상태표가 되겠죠.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기업 지표들을 보다 면밀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차대조표 뭔가요? 바로 어느 특정 시점에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차대조표가 되고요.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한 회사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걸까요? 바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시는 거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이 회사가 이번 연도 그리고 또 그 전연도 어떻게 보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수익성은 얼마만큼 났느냐, 기초 재고액에 대비해서 기말 재고액은 얼마만큼 났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경제 분석입니다.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물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금리, 환율, 금리와 환율, 물가, 또 금융 재정 정책 등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실제로 경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매월마다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금리가 높아질수록 과연 주식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상품이 유리해요? 어떤 상품이 유리해지죠?
채권이 유리해지죠. 아니면은 은행 예금 이자율도 높아지니까 은행 예금에도 투자하시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돼요. 또 회사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했겠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기업 재무 상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말 자체는 회사 운영에도 부정적인 좀 부담을 지우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쓸 때 금리를 내립니까? 아니면 올립니까? 금리를 내리죠. 반대로. 자, 물가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면 회사가 아니죠.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 자금들이 다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은 전체 시장의 자금을 좌지우지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은 이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고 물론 다 받죠. 영향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크나큰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져야 수출 경쟁력이 세지게 됩니다. 차후에 환율에 대한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면 어때요? 물가가 같이 상승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회사의 재고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 그 말 뜻은 뭘까요? 그렇죠.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업들마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환율이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 말들, 물론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때요? 화폐보다 실물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그 말 뜻은 다른 말로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얘기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회사 제품에 대한 모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이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점차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로서는 제품 가격이 점점 높아지니까 어때요? 수익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도 어떻게 보면 회사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금융재정정책은 두말 필요 없이 정부에서 현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금을 푼다. 예를 들어서 저금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공공지원을 한다든지 공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산업분석입니다. 자, 산업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유명한 섹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 테마주하고 여기에 엮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에 굉장히 좋아질 산업, 예를 들어서 북한 관련된 산업 굉장히 이제 기대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성도 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주력으로 지원하는 산업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신성장 전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IT 벤처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아질 것 같아. 이 산업은 앞으로 2020년대가 되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질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또 산업 구조를 보시면 매출이 중심되냐 아니면 매수 시장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이게 이거는 전망이에요.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상태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은 현재 가치를 반영하나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나요? 현재 가치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주가가 오를 걸 예상을 하고서 주식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 상품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업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은지 그거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기술적 분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실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차트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거래량, 가격 변동, 그다음 매매 강도,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거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 이거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보 수집 능력, 정보 수집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차이를 만회하려면 여러분들도 정보 수집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경제 전문지나 신문 또는 경제 뉴스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또 기업 HR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각 기업마다 HR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실제로 내방을 하세요. 내방을 해서 이 회사의 분위기, 또 업무 분위기, 또 이 회사에서 주력을 내밀고 있는 제품, 상품에 대해서 상품 설명도 듣고 또 회사 대표분이 어떤 분인지 과연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분인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나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증권을 이렇게 실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의 증권이 되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 주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에 이거를 가지고서 교환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HTX 컴퓨터를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로 통해서 모바일 주식 거래를 하실 텐데,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HTX에서 주식 매매를 해요.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어쨌든 매수를 먼저 하시겠죠. 매수하실 때 이거 달라고 해서 주나요? 이거를 가지려고 하시나요? 이거는 없어요. HTX에서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대신에 HTX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면 이 예탁결제원에서 이 소유주를 본인으로 변경을 해준 거예요. 전산적으로. 그러면 상장된 주식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주권을 발행해서 직접 실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상장된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장된 주식 거래 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물 매매를 대리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권사 HTX 들어가시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결제 매매를 해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명부에서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 명부가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삼성전자에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주 아니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여러분을 주주라고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자, 모르고 있어요. 또 어디 가느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주주총회를 열 거예요. 그 주주총회를 열 거면 삼성전자에서 각 주주마다 다 이게 주주총회 참석하시라 이렇게 초대장이 오나요? 이거는 여기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어디서 우편을 발행한 거예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가 일정을 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확인이 되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시라는 우편물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대신 발송을 해주는 거죠. 왜냐? 전산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예탁결제원이니까. 그래서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삼성전자에서 확인이 안 되죠. 누구만 알아요? 대주주만 알겠죠. 자, 주주총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주총회에 여러분들도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해당 주식에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주주로서의 권리니까. 자, 그러면 주주총회에 참석을 했으면 어떤 거를 가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재무제표가 있겠죠. 당일 연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있고요. 반기마다, 아니면 연간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그러면 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떤 수치를 나타내냐에 따라서 이게 공시가 되면 해당 주가가 떨어지냐 높아지냐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개정이 되죠, 그렇게. 예. 그리고 이게 회계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정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 재무제 표준인데,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바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또 이사회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사회 선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이 같은 문제를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가 임원들이 가지게 되는 보수들이 있죠. 그럼 보수에 대한 정관을 정하게 될 때도 자, 주주총회에서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주주가 되죠. 주인 마음도 없이 주인의 마음에 없어요. 근데 이사들이 마음대로 보수를 높이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회사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발행 주식의 액면 분할 또는 액면 병합같이 해당 주식, 증권의 액면 주식이죠. 이 액면 주식 가치를 변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액면 분할을 하든 액면 병합을 하든 이렇게 발행 주식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또 이제 주주총회가 소집이 되는 정관도 같이 변경할 때 주주총회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편이 발송이 되고 해당 거주지에 이게 발송이 되면 해당 일자와 그 장소가 나와 있고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짜리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에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보통 평일날 해요. 일요일날은 안 해요. 아무튼 이제 주주총회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최소한 한 번은 그래도 가보시면 경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를 실전적으로 하시게 되면 자, 주식을 먼저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먼저 주식을 사야 될 겁니다. 자, 주식을 그러면 살 때 어떤 게 고민이에요? 어떤 주식을 고를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자, 이거 제가 이거 가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현재 상태를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 2018년도 초에 이렇게 작성을 했던 건데 자, SK하이닉스와 한미약품이 있다고 봅시다. 자, A 주식이라고 할게요. A 주식, B 주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A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B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A 주식을 매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지금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는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 안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여기 보면 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업종 퍼 주당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PER이라고 하는데 퍼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A 주식은 7.4배고요. B 주식은 퍼가 70.3배입니다. 퍼가 더 낮은 주식을 저는 고르려고 합니다. 자, 그 의미는 좀 이따 같이 얘기를 해보고 다음에 PBR이 여기는 1.6배인데 여기는 PBR이 8.25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주식이 PBR이 더 낮죠? 더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한번 PBR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PBR이라는 것은 자산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가치가 현재가치 대비해서 1.68배다. 그거는 PBR이 8.25배다. 현재가치가 더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B 주식은 A 주식은 현재가치가 그러니까 B 주식에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주식을 고를 때 저평가된 주식을 사야 됩니까? 고평가된 주식을 사셔야 됩니까? 평가는 실제 가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균 가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게 가치가 엄청 좋아요. 근데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산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또 뭘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여기는 1.25%, 비주식은 0.09%입니다. 동일한 비율, 자, 얼마큼 높습니까? 10배가 넘는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주식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만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 주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반 공고 유상증자, 유상증자에 포인트를 주시고, 또 배당주, 환율, 기준금리, 여기서는 기업공개 IP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매번 시시각각으로 발표가 되는데 공시가 되고, 자,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아니, 몇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하나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세 가지거든요.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담당을 하죠. 자, 유상증자를 하면 일반 공모로도 할 수 있고 사모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공모를 한다. 시장에서 그러면 증자를 하는 건데, 증자란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자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유상증자가 있고 또 무상증자가 있어요.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추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주식 발행할 때 대금을 돈 주고서 산다는 거예요. 누가? 투자자가.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는데 그 주식을 투자자가 돈 주고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목적이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목적이에요? 그쵸? 이건 무슨 목적이니까? 자본금 확충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이 되겠죠?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현재 주식을 발행을 통해서 회사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자, 무상증자는 뭡니까? 무상증자. 시장에, 자, 주식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주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건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합니까? 그렇죠. 주식이 새로 생겨나는 거죠. 공짜로. 그럼 보통 이게 뭐겠어요? 인센티브가 되겠죠. 주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회사 임직원들한테 보상 성격으로 주식을 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현금을 주진 않지만 이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이 주식을 가지고 회사에 시장에서 팔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판 대금만큼 나한테는 새로운 추가 수입이 되니까 인센티브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유상증자는 그 회사의 재무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상증자 한다는 말은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인 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떻다?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거의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상증자에 결정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나쁜 소식이에요.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증자를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큽니까?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회사의 비용이 더 큽니까?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자들한테 내가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건 주주들이 반대를 해야죠. 내가 이 해당 기업의 주주예요. 기존에 있는 주주라면 유상증자는 나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죠. 왜냐?
주식수가 새로 늘어나면 그 해당 주식의 가치는 희소해집니까? 아니면 흔해집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희소해지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각 한 개의 주식마다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겠죠. 유상증자를 해서 증자를 통해서 시장에 주식수가 많아지면 그럼 한 주식당의 거래 매매가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선택하고 싶겠지만 주주들의 반대도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다는 말 자체가 어때요? 이거 공시가 되면 왜? 시장에서도 별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아, 자본금이 떨어지구나. 그래서 주식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유상증자는. 자, 배당이 나왔는데 배당은 뭐 어떤 걸까요? 자, 보시죠. 배당이 직전에 배당주 투자에는 유의해라. 왜 배당이 직전에는 배당주를 투자하면 위험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배당락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배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배당락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회사의 주주라면 이 주주한테 이익을 분배해줘서 나는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한 이 부분은 제가 나눠가는 겁니다. 근데 배당일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당일이 자,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이 있어요. 근데 이 날이 바로 배당일입니다. 이날 회사에서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회사에서 주식을 이때 팔았어요. 이때 팔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11월 18일 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게 되겠죠. 못 받습니다. 자, 11월 17일 날 이때 주식을 매도했어요. 이때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저는 11월 17일 날 이때 매도한 사람은 그 다음날 11월 18일 날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죠.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배당을 받는 날이 만약에 D-Day다. 그러면 이때는 D-2일이 되겠죠. 이 D-2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D-Day 날 배당이 주어지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D-1일 이때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배당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이날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혜택 중에 하나가 배당인데 배당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때 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때 샀어야지 내가 주식을 매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보너스, 배당까지 생기는데, 이 D-1일일 때는 11월 17일 날 이때는 내가 주식 배당을 못 받아요. 이때 산 사람은. 그래서 이때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보고 배당락이라고 하고요. 떨어질 락 숫자를 써서 배당락. 이때 배당락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배당락이 발생한다. 언제? 주식 배당일 그 전날에는 배당락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배당일 직전에는 배당주 투자하실 때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헤드라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락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주가가 떨어질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배당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고, 자, 환율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환율 하락이 어디까지? 달러 단위 천원도 붕괴가 되었다 라는 말이 들으면 여러분들
현대차를 만약에 특정 기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수출 기업이 있잖아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환율이 높아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낮아지는 게 좋습니까? 자, 환율이 높아지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해외에서 수출할 때 수출 제품의 가격이 싸지죠? 싸집니다.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수출 가격은 내려간다. 즉 가격 경쟁성이 생기가 더 부과가 되게 되겠죠. 그 반대로 환율이 하락을 해요. 근데 수출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그 반대가 되겠죠.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기사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기사일까요? 부정적인 기사죠. 환율이 하락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점점점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기업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하지만 이 환율 자체가 과연 기업 개별 종목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건 각 개별 종목의 기업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 따라 다르고, 물론 이 환율 자체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해지 상품을 통해서도 이걸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선물거래를 통해서도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미국 그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한미 간에 10년 만에 역금리가 발생을 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은 다양하게도 볼 수가 있지만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돈을 회수할까요? 당연히 회수하겠죠.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다 팔고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겁니다.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채권을 사지 왜 한국 주식을 사느냐.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역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역금리. 그러면 똑같이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어느 채권이 점점점 더 유리해지겠어요? 미국 채권이 유리해지지 한국 채권이 유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가 더 높음을 모르는데 한국 금리가 더 낮고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 말 자체로 보면은 미국으로 자금이